예, 세종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총기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모방 범죄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2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장고 끝에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자를 낙점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또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예, 세 분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그저께 세종시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네, 예. 오늘 오전에 또 이 비슷한 사건이 좀 일어났습니다. 먼저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엽총을 또 사용했는데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일단 뭐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범인은 또 자살을 했어요. 비슷한 상황인데 가정 불합니까? 평소에 술을 마시고 형 내외한테 이렇게 행패를 많이 부렸다는데 지금 언제까지 조사가 좀 진행된 상황인가요? 근데 뭐 일단 제가 조금 확인한 바로는 이제 지금 사망하신 그 두 분은 화성 토박이에요. 그 지역에서 낳고 자라고 또 뭐 지역 그 유지로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지금 가해자는 이 사람 밑에 동생인데 73세입니다. 41년생이니까 이 사람은 현재 살고 있는 데가 강원도 원주입니다. 아마 지역을 떠나서 동네를 떠나서 원주에 따로 나가서 살던 그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에도 술 한잔 먹으면 와가지고 형한테 86세 된 형 아닙니까? 형한테 와서 늘 돈을 달라 그랬대요. 술 취해가지고 그런 일이 좀 잦았었는데 아마 지금 추정컨대 오늘 같은 경우도 2층에서 뛰어내린 그 며느리의 그 112 신고 내용에 의하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고 총을 바로 발사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이 용의자가 그 현장에서 파출소장이 들어오려고 했더니 파출소장까지 총을 쐈습니다. 결국 사망하기까지 이르렀는데 파출소장까지 사망하게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제가 지금 이제 아직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요. 원래 이 112에 며느리가 신고하기 이전에 아마 파출소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신고할 때 작은아버지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작은아버지가 총기를 가지고 와서 위협합니다 하는 신고를 접했는지 파출소장이 만일 총기를 가지고 와서 가해하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파출소장이 그런 형태로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방탄복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총기를 가지고 집에서 위협한다고 그러면 코드 1으로 코드 제로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다 직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무장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파출소장이 나갈 때는 아마 가정불화 정도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받고 이 사람은 단지 테이저건만 가지고 갔어요. 파출소장이 지문 하나 하고 그 테이저건은 맞으면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는 겁니다. 그런 총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한 모양이에요, 범인이. 파출소장이 두들기니까 문을. 그런데도 이제 강제로 진압하려고 아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난사해가지고 직사한 걸로. 민 원장님, 그 현재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이 파출소장과 피의자가 좀 아는 사이여서 파출소장이 자기가 들어가서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그래서 그 현장에 본 지금 또 그 같이 파출소장과 동행한 순경이 또 한 명 더 있는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 순경의 전언에 의하면은 파출소장과 그 피의자, 그 범인 자살한 평소에 또 안면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구두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면은 하겠다 했는데도 이 순경이 믿고 파출소장 믿고 들어가다가 맞아서 총을 맞고 안으로 쓰러졌대요. 건물 안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못 나오고 그저 현장에서 직사한 모양이에요. 이게 좀 어스러운 부분은요. 9시 반에 112에 총으로 쐈다라고 하고 파출소가 100m 떨어졌다거든요. 시골에서 100m 떨어진데 총으로 쏘면 총성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m. 근데 이제 파출소장이 총을 안 들고 간 부분이 총 문제를 못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가다가 저렇게 돼서 신고가 따라왔을 수도 있고 신고를 듣고도 예를 들어 방탄복이나 총을 안 가져가는 부분은 한국의 이 경찰에서 총기 사용 부분이 솔직히 뭐 약간이라도 총기 사용이나 흉기를 들고 있는 이 범죄자에 대해서는 총기 사용에 대한 이 권한을 대폭 위임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보통 총기를 사용하고 나면 그 이후에 온갖
뭐 이 무리하게 진압을 했니, 무리하게 총을 사용했니 하는 비판에 내몰리다 보니까 경찰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여차해서 이 차에서 손을 갖다가 제대로 안 빼고 뭐 이렇게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려도 총을 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경찰 말을 듣지 않고 주머니에서 뭘 빼는 것 같아도 총을 쏘기도 하는데 그건 과잉 진압이라고 비판을 받지만은 한국에는 총기 사용에 대해서 과잉으로 못 사용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은 지금 시중에 예를 들어서 엽총도 많이 깔려 있고 또 엽총에 대한 통제도 안 돼가 이 사건처럼 누구든지 사냥 간다고 1시간 10분 전에 8시 20분에 오전에 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기 사용 매뉴얼을 완화하고요. 총기 사용으로 벌어진 경찰의 총기 사용으로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크게 묻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좀 법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엽총들을 저런 식으로 출고하게 놔둘 것이냐. 저는 이걸 갖다 이제 제고할 시점이 되었다 봅니다. 한국에 뭔 사냥거리가 저렇게 많고 한국에 뭔 어떤 사냥 헌팅 산업이 발달을 하고 해서 3만 몇천 등이나 되는 엽총이 언제든지 그냥 쏘면 일반 군에서 쓰는 총기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출고해 갈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진짜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이 됐다. 그래요. 연이연이 총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하나 좀 짚어볼게요. 교수님. 총기 대응 매뉴얼,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서 파출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경감이 사망한 경감이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 파출소에 방탄복 자체가 비치되어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왜 가면 착용하지 않았을까? 당시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고를 정말 듣지 못했는지 어떻게 보세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총기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면 파출소에서 상황실에 직보했을 겁니다. 원래 직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5분 타격대가 총기를 소유하고 방탄복을 입고 출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는 이분이 술만 먹으면 수시로 와가지고 형한테 아마 이른바 땡깡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파출소장이 그 사람을 사건을 접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설득해서 보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테이저건만 차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안에서 총기로 위협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랬다면 아마 그 대응 태세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주의 주소지입니다. 그 엽총은 원주경찰서에 소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경찰서 무기고에 입고돼 있던 엽총을 수렵기간이라고 해서 찾아갖고 나왔어요. 그게 나와가지고 26일 날 밤 8시 25분에 그 파출소에다가 입고를 시켰어요. 그리고 27일 날 08시 25분에 그 총을 찾아갖고 와서 그걸로 범행을 한 거거든요. 파출소장이 그 총기를 자기네 파출소에다 맡겼다가 찾아간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총기 입출고는 어떻게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내가 수렵 기간인데 총을 꺼내가면 그 지역 내가 수렵하고 싶은 곳 지역 가서 맡기면 그냥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지금 발표한 내용이 그 보강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겁니다. 원주경찰서 무기고에 있다가 자 이제 수렵 기간입니다. 지금 내일까지입니다. 28일까지 수렵 기간이니까 이제 총 주십시오나 사냥하게 그 총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냥한다는 장소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제천이나 뭐 어디 화성이나 그쪽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총을 가져가서 날이 밝은 상태에서는 사냥을 하고 밤에는 반드시 그 근처 파출소에 입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아니래도 여태까지는 받아줬다는 것이죠. 만약에 화성에서 사냥하겠다고 받았으면 화성에만 입고를 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아무데나 맡겨도 상관없었어요. 화성 아닌 지역도. 그것도 또 문제가. 어차피 저걸 갖고 사고를 치려고 뺀 사람한테 입고를 안 받아주면 밤에 또 들고 다니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저 부분을 근본적으로 엽총 보관 제도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엽사 자격증을 가지고 엽사협회에 뭐 등록된 전문 엽사 외에는 이 문제를 당분간은 아예 출고를 못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을 위반할 필요가 있다라고 안을 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가지고 인명이 계속 희생이 되는데 이걸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수령용 엽총을 인명 살상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총을 내주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앞으로 있을 일을 예측한다는 거는 경찰한테 신을 요구하는 거고요. 사실상 일반인한테 엽총 허가가 나가는데 엄청 까다롭습니다. 소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 사람 신원조회 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발표했는데 폭력행위 등 이 사건이 10년 동안 2번 이상 있는 사람한테는 안 내줬어요. 전과 기록을 다 보는군요. 근데 이거 더 축소한다는 겁니다. 지금 발표한 거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정신질환자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폭력에 전력 있는 사람도 안 내줘요. 그다음에 이웃 간에 싸움이 있던 사람, 층간 시비 같은 거 그런 사람도 총기 허가가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총포 소지 허가를 내주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 사고를 치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좀 어려운 거고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수렵 기간 동안 작년 2013년 11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원주경찰서에서 총을 21번 출구를 받아갖고 사냥하고 갖다 입고하고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요. 이렇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 정말 이 이틀 사이에 이 사건이 두 차례나 일어났습니다. 민 원장님, 이게 혹시 유방 범죄라고 보시진 않으십니까? 똑같아요, 형태가. 자살까지 하는 네, 자살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모방을 했다라기보다는 범죄의 욱범죄의 나중에 그 진행 절차가 똑같은 거죠. 우발적인 우발적인 게 홧김에 해가지고 그 마무리도 결국에 자살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런 거 그 진행되는 절차가 똑같아가지고 결국에 그걸 보고 어떤 모방해서 뭐 권총 강도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경우에는. 그리고 이틀 전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치정이 또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완전히 또 형제지간에 할아버지 나이 드신 할아버지 형제지간에 또 돈 문제고 재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모방 범죄는 아닐지라도 아무튼 그런 근본적으로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그 본인들을 다스릴 줄 모르는지 순간에 이거 확 올라왔을지 이걸 범죄로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고 하는지 정말 그 안타까울 뿐입니다. 선생님, 가정 내에 이렇게 이제 범죄 자체가 너무 흉포화되고 있는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요즘 뭐 이 여러 가지 어떤 이 남녀간의 관계 문제나 또 이 가정 내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불화가 굉장히 보편화돼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장기 경제 불황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틀 만에 2건이 나서 지금 7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고요. 지금 엽총 보관 제도나 그다음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기총, 구경이 작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총기 보관에 관한 법률을요. 저는 국회가 조속히 입법 조치를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국이 미국처럼 집에 이렇게 허가만 받으면 개인 총기를 갖다가 권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관총까지도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상은 한국은 총기 금지 국가라 해놓고 이 제한된 사람들은 총기를 갖다가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이 다 집에 보관할 수 있다면 그리고 3만 지금 뭐 한 2천 정의 총기가 경찰에 보관돼 있고 9만 정 이상이 집에서 공기총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총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에 욱하는데 다 욱범죄에 이용되어진다면 사실 총기가 없으면요 욱해도 뭐 흉기를 갖고 좀 해서 이런 대형 사고가 대형 인명살상이 안 나죠. 총기가 있기 때문에 대형 인명살상이 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은 결코 빈도나 어떤 이 참혹상에 비해서 이 심각한 어떤 정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법제화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수님, 엽총하고 공기총이 그렇게 이게 뭐랄까요, 활약이랄까요, 살상력이 대단한 겁니까, 유력이? 엄청납니다. 이거 저 엽총 같은 경우는 사실 멧돼지 사냥에 주로 사용돼요. 이 멧돼지는 사실 사람보다 덩치가 2~3배 크지 않습니까? 그런 멧돼지를 잡는 총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맞으면 사망한다는 건 얘기할 것도 없죠.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정말 정조준하지 않고는 쉽게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리 뛰어난 엽사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정확도가 좋은 총들인가요? 정확도가 요즘에는 스쿠퍼까지 달려 있으니까요. 뭐 아주 정확하게 망원렌즈가 달려 있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총이 나가면 그 안에 박혀 있는 납덩어리가 분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2~3m 이내가 확 퍼져서 맞으니까 사망할 수 있고 지금 우리 황 소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경찰에서 지금 등록돼 있는 총기가 약 17만 정 정도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뭐 작은 거는 빼고 엽총은 한 3만 6천 정 정도. 이제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무서운 거는 오히려 사건이 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신고 안 된 총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마 신고돼 있는 17만 정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1년에 한 번씩 경찰에서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이렇게 정해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사실은 더 무섭고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되고요.
요번에 이제 이 사용된 거는 그래도 세종시 거보다는 작은 겁니다. 세종시에 사용했던 건 18.5mm 이텔리제 건데 이거는 12mm짜리니까 이것도 이텔리제 건데 12mm. 그래도 이 엽총은요 맞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 이틀 전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번 이 피의자가 이 지난 이틀 전에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일종의 교육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번에 내가 어떻게 좀 도모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앙금이 있는 사람이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 그저께죠. 세종시에서 사건 나길래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야, 이거 종료기간이 언제지? 그랬더니 28일까지래요. 그러면 모방범죄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회수하는 게 어떨까? 전부.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는데 법이라는 것도 고시기간을 정해놓으면 또 안 지킬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28일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이제 총기를 일단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보도가 나니까 총을 가지고 있으면 쏘고 싶고요. 칼을 갖고 있으면 베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이게 은연중에 모방범죄로 작용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 사건이 났는데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득실을 따진다면 오히려 조심하라는 게 낫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자, 화제를 바꿔서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이제 김기춘 전임 비서실장이죠.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앞뒤로 이렇게 좀 발표가 될 줄 알았더니 차일피 늦어져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소장님, 자, 인선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 정말 뭐가 좀 그렇게 고민이 됐을까요? 뭐 야권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빨리 갈아야 된다라면서 모든 실정의 책임을 묻는 듯 이야기했지만은 박근혜 정부로 봐서는 김기춘 실장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너무 컸다고 봅니다. 정무 민정까지 포함해서 인사 관리부터 사실상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역할 대행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어떤 김기춘 실장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의 비서실장을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는가. 자, 거기에서 역할만 한번 봅시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야권이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까지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아는 사람, 또 정무 민정의 역할, 또 당정 관계가 갈수록 편치 않아지기 때문에 당정청 관계를 원만하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실무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내각과 또 이 청와대 내부를 장악하는 부분, 이렇게 비서실장의 그 역할에 대한 과도한 어떤 기대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유형의 비서실장을 선택하는가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비서실장의 역할이 과도하게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 당사자들이 고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자신의 그 어떤 의도에 딱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이 지나고 지금 이제 상당히 시간이 됐는데도 인선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대통령이 이제 3월 1일 날 외유를 가는데 비서실장 공석 상태에서 그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으니까 뭐 이 경제를 좀 아는 비서실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해서 오늘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비서실장 역할 일부를 전부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입장에서 정무특보단과 단장과 정무특보를 오늘 동시에 발표하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세형이냐 소통형이냐 뭐 통합형이냐 굉장히 많은 말들이 거론되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현명관 마사 회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현명관 지금 마사 회장은요. 경제통 원래 이제 감사원 관료 출신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발탁이 돼서 실무 경제를 굉장히 오래 익혀서 신뢰가 굉장히 두터웠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2004년, 2005년, 2006년 때 박근혜 대표가 눈여겨보셔가지고 발탁해서
제주지사에 출마를 시켰는데 문제가 있어서 무소속으로 완주를 했는데 나중에 2007년, 2012년 그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굉장히 가까이 도운 친박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 거리에 있어서 김기춘 실장이나 7인의 그룹 현경대 뭐 이런 분들 못지않게 신뢰하는 신뢰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죠. 그리고 실무 이제 그 실물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익혔고 그다음에 연륜이나 경력으로 보면 결국 이제 70대 초반에 그런 분으로서 지금 이제 아까 황 소장이 말씀하신 그런 대통령이 새로 찾는 그런 컨셉, 비서실장 컨셉에 상당히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 현명관 이 두 분이 굉장히 근접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제 활성화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게 초점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을 좀 찬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호석 경제팀이 안 돼서 이 최경환 경제팀으로 왔는데 또 이게 생각만큼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경제 컨셉에 그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김정년 비서실장 컨셉으로 찾아서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라든지 이한구 그만두셨다는 그 대우경제 그렇게 하면서 현명관 뭐 한덕수 무역협회장까지 그렇게 후보군이 압축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이제 이미 결정됐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현명관 부분이 나오고 특히 이제 그 전문 영역에서 경제통을 찾는 게 여태까지 해보니까 김기춘 실장이 너무 법조 검찰 이거 또 교수 학계는 힘이 없고 또 정치권은 좀 말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게 통합하면서 경제 컨셉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압축되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가 아무래도 이제 국정 운영에 가장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마지막 인사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이 비서실장 인사로 인해서 국정 운영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제 김정년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 60년대 말부터 70년대 거의 전반을 그 관장을 하면서 이 당시에 정부 주도형 불균형 경제 성장 전략을 갖다가 사실 이분이 상공부 장관도 하셨고요. 재무통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드러나지 않게 뒤에 숨어서 소리 없이 권력 의지가 없이 조율을 굉장히 잘해서 70년대 고도성장을 주도했다. 이런 평가를 받죠. 그런데 이제 70년대 때 경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장기 이 불황, 저성장 시대에 또 더 나아가서 양극화와 복지가 또 요구되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복지 내부의 구조조정도 요구되고 실업이 많은 이런 시대에서의 경제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해봤을 때 오늘 발표하는 비서실장이 이런 시대의 경제에 적합할 건가? 왜냐하면 지금 고성장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저성장, 장기 침체 시대의 경제라는 것은 성장보다는 분배라든지 안정성에 더 이렇게 비중을 두는 부분, 또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역할에 비중을 두는 부분, 이런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오늘 그 예를 들어서 경제를 아는 비서실장이라는 컨셉이 현재 시대에 맞아야 될 거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어쨌든 뭐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쓰고 싶은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까지도 대통령이 지는 거고요. 어쨌든 뭐 오늘 비서실장을 뜸을 많이 들이면서 공연히 비서실장 자리에 대한 역할이나 주목을 국민들이나 언론에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비서실장이 발표가 되고 나면 또 한동안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신임 비서실장이 되면은 일단 여건이 안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비되는 것은 김기춘 전임 비서실장처럼 당 정청을 압도해버리는 비서실장이 다 압도해버리니까 결국에 당정 간에 당청 간에 정부 청와대 간에 소통이 좀 경직되는 이런 그 역기능을 좀 없애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안정을 주면서 야당과 동반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이제 비서실장으로 되면서 그런 이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경제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비서실장에 오른다면 정무 기능이 좀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정무특보단을 예전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도 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좀 겹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정무특보단을 지금 내정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 기능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약간 그 중첩될 기능이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 민정수석 있는데 민정특보 있듯이 정무수석 있는데 정무특보 있으면 나름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바로 이제 그 특임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아주 속도전 있게 전달하는 그런 한정된 역할을 하는 정무특보가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해야만이 기존의 정무수석과 또 당과 마찰이 좀 적겠죠. 중첩되지 않겠죠. 그래요.
오후 2시에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 분께 함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 교수님, 이 간 통제가 62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굉장히 후폭풍이 거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결국 뭐 시대 조류인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사생활의 어떤 그 보장을 위해서 이제 폐지한 거죠.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대만 빼놓고 우리나라하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저는 법으로 제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법보다는 그 윤리나 도덕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맞는데 저는 이제 실무에서 오랫동안 그 경찰로 근무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게 걱정이 돼요. 첫 번째, 이제 직접 응징을 할 거라는 거죠. 법에다 의뢰를 안 하고 이제 그 동안에는 걸리면 나 법에다가 고소해서 처리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게 그거라고 직접 응징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정 폭력이 아마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 부분 직접 응징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거증 책임이 그 동안엔 경찰한테 있었어요. 검사가 했죠. 입증하는 게 이제 검사가 하는 게 입증인데 그 형사법 정신은 이제 민사로 이제 전환되니까 결국은 내 상대자 가 간통하는 거를 내가 입증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못 쫓아다니니까 뭐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심부름센터라든지 불법적인 요소를 도입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행을 시키거나 이런 게 만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는 아주 집중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게 마치 이 형벌로 다스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불륜을 무슨 정당화해 주는 것처럼 해서 무슨 피임기구 회사 이 주가가 상한가가 되고 이래서 저는 이렇게 성적 윤리적 질서가 너무 아주 무책임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너무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좀 계몽하고 다지는 그런 어떤 그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사립탐정법이라는 부분에 이제 이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에 지금 이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부름센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제 보완이나 뭐 민사 보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웃기는 부분은요. 언론도 보도에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뭐 등산용품이 성인용품이니까 이건 좀 정말 주가 조작꾼들이 먼 건수만 생기면 주가 조작하고 연결해서 어제 발표가 이제 2시에 나니까 3시까지 장이 열리니까 그 사이에 한 건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또 하는데 등산 관련 용품 깜짝 놀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회사 주식들이 올라간다. 그런 어떤 부분들은요. 이 사건에 그러니까 현재 판결이 일어났지만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보도하는 태도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열교수 그리고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